오늘은 애 낳기 전에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려볼까 해요. 어차피 애기 낳고 어린이집 보낸 후에 다시 맞벌이 하면 되는데 굳이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 영상 아주 잘 클릭하신 거예요. 저도 애기 낳기 전에 딱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겪어보지 않으면, 육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현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다 보시면 앞으로의 가족 계획에 좋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임신 출산 전에 돈을 많이 모아놔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출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계획대로 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예비 부모님들은 아기를 낳기 전에 앞으로의 가족 계획과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출산 전에 아기를 낳으면 아기를 돌보다가 대략 15개월쯤 어린이집을 보내고 한 2, 3개월 지나면 아기가 어린이집에 충분히 적응을 하겠지? 그럼 나는 아기 한 17, 18개월쯤 돼서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 그럼 어차피 1년 동안은 육아휴직비도 나오고 부모급여도 나오니까 그걸로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면 아주 큰 타격은 없겠네 정도로 생각했었죠. 근데 아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영상을 다 보셨던 분이시라면 아실 텐데요. 저희 아기는 선천성 심장병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병원 생활을 오래 했고 여러 번의 수술과 시술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저는 계획대로 다시 일을 하기 어렵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기 치료를 위해 신랑까지도 같이 몇 달간 일을 쉬어야 했을 정도였어요. 제가 이 상황을 예상을 했을까요? 전혀 못했죠. 그렇게 저는 3년째 일을 다시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혹시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나요? 저는 어리석게도 아기를 낳기 전에는 이런 일들은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었거든요. 근데 누구에게나 사고처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고 주변에 결혼하고 애 낳은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다행히 빈도가 많은 일들은 아니지만 아기 출산 후 여러 힘든 일을 겪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곤 하거든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아기가 돌도 안 됐는데 배우자 사별을 한 친구도 있고요. 희귀 유전자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한 친구도 있고,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남편이 권고사직으로 갑작스럽게 실직한 친구, 아기가 발달이 너무 느려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느라 퇴사한 친구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대비를 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아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잖아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아기 낳기 전에 소비를 좀 죄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계시면 혹시나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저는 운이 좋게 아기를 낳기 전에 돈을 좀 모아놓기도 했고 또 태아보험으로 보상을 잘 받았기 때문에 다행히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미래의 특별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아기 낳기 전에 어느 정도 든든한 목돈은 들고 계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확률적으로 높은 일들이냐?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자는 거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대부분 큰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기 출산 후 사전에 계획한 대로 흘러간다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꼭 집에 아주 큰 이슈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낳는 것 그 자체가 빅 이슈이기 때문에 여전히 목돈을 모아놓는 건 중요해요. 아기도 큰 병 없이 잘 크고 있고 집에 큰 이벤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복직하기가 힘든 상황이 정말 많아요. 가령 저희 아기가 심장병으로 큰 병원 신세를 많이 져서 그렇지 돌전에는 그 흔한 감기도 안 걸리던 아기였거든요. 근데 아기가 딱 어린이집 간 시점부터 너무 자주 아파요. 그냥 감기와 한 몸이 된 아이가 되었어요. 어린이집 입소 후에 감기약을 먹은 날보다 안 먹은 날을 꼽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기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슬픈 현실이지만 주변의 친정이나 시댁 또는 시터의 도움 없이는 정말 쉽지 않아요. 아기들은 아직 면역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하면 보통 자주 아프게 되거든요. 그러면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아기가 장염이나 폐렴 같은 큰 병에 걸리면 입원을 해야 하기도 하고 수족구나 독감처럼 전염성 질병에 걸리면 대략 일주일간은 어린이집에 못 가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기가 열이 37.5도만 넘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복직을 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아기가 열이 난다고 집에 데려가라고 어린이집에서 전화를 하는데 회사 일을 놓고 쉽게 갈 수가 있나요? 뭐 한두 번 정도는 집에 갔다고 쳐요. 이런 일들이 정말 잦다거나 또는 아기가 장기간 입원을 했다. 이런 상황을 배려해주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아기 케어를 전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안 계신 경우 엄마들이 복직을 못하고 퇴사하는 일들이 많은 게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제 주변에도 친구 아기가 어린이집 간 이후로 너무 자주 아파서 1년 동안 어린이집을 등원한 게 절반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 친구는 퇴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특별한 케이스로 생각되시나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기가 아주 큰 병에 걸렸다던가 실직을 했다던가 이런 일들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히 경단녀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아기는 생겨서 소비는 늘었는데 당분간 외벌이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상황. 이걸 대비하기 위해서 최대한 아기 낳기 전에 돈을 모아놓으면 좋다는 거예요. 혹시 유니콘 같은 아기라서 병치레가 거의 없는 아기라면요? 그런 아기가 정말 드물긴 하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복직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아주 극소수의 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직장은 9to6 근무를 하게 되잖아요. 아기를 따로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아기를 아침 7, 8시에 어린이집에 등원시켜서 저녁 7, 8시에 하원시킨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요. 어른도 회사 안에서 8, 9시간 동안 근무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지는데 아기가 10시간에서 12시간을 어린이집 안에서만 있는다는 게 쉬울까요? 사실 요즘 국가에서 나오는 임신휴가 관련 정책들을 보면 아이를 기간에 오래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종종 보이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부모가 아기를 직접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들이 부모 돌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와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아기를 어린이집에 장시간 있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기가 잔병 치레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획보다 더 긴 외벌이 생활이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참고로 사실 외벌이로 살 수 없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외벌이로도 저축까지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요즘 물가를 보건대 외벌이인데 저축을 한다? 웬만한 의지로는 쉽지 않아요. 게다가 외벌이로 미래 리스크를 대비한다거나 어떤 투자를 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주변에서 아기 돌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친정이나 시댁에서 전적으로 돌봐주신다면요? 아니면 돌봄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한다면요?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아기 키우기는 정말 한결 편안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주변의 도움은 공짜일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소득이 정말 높지 않다면 돌봄 도우미 비용은 아주 큰 부담이 돼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요즘 영유아 돌봄 비용은 일반적인 수준으로 시급 기준 12,000원에서 16,000원 사이로 책정되거든요. 시급 14,000원에 아기 등하원 돌보미를 시간제로 구인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해볼게요. 엄마 아빠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아침 등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오후 하원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하루에 5시간, 7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게 한 달에 등원하는 일수가 평균 22일이라고 한다면 총 154만 원을 지출하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아이가 아프거나 어린이집 방학 등 전일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150만 원 플러스 알파의 비용을 지출하게 됩니다. 엄마가 다시 복직해서 월 300만 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했을 때 월급의 반 이상이 아기 돌봄 비용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월급이 200만 원 전후라고 한다면 사실상 복직하는 것보다 집에서 아기를 돌보는 게 더 낫다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다시 맞벌이 하면 되지 하는 계획은 사실상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따라서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맘 놓고 맞벌이를 할 수 있을 때 바짝 벌어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상되는 리스크가 너무 뻔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보면 출산율 0.7명이라는 수치가 너무 당연하지 않나. 어쩌면 0.7명도 많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해요. 자, 임신 출산 전에 악착같이 저축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가 된다고 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야 할 것도 많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기 물건은 정말 비쌉니다.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필수 육아용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는 영상도 제작할 계획이라 지금 틈날 때마다 엑셀 파일에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 미니멀리스트까지는 아니지만 쓸데없는데 소비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짠내나는 엄마예요. 그런데도 필수 육아용품 리스트가 한가득입니다. 물론 당근을 이용해서 중고 제품을 살 수도 있지만 이래나 저래나 지출이 늘어나는 건 매한가지죠. 만약에 이 말이 체감이 잘 안 되신다면 집에서 가까운 백화점에 아기 옷가게나 아기 용품샵에 한번 가서 가격표를 하나하나 봐보세요. 아기 옷가격이 성인 옷가격과 다르지 않거든요. 또 아기가 쓰는 거다 보니 성분이나 재질이 좋은 용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요즘에는 부모수당도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고 또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은 25년도 기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 불과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히 살림살이에 보탬이 많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기를 1년만 키울 게 아니잖아요. 저도 첫째 낳고 부모수당과 육아휴직비로 큰 경제적 걱정 없이 지내다가 딱 1년이 지나고 수당이 끊긴과 동시에 딱 타격이 오더라고요. 게다가 분유, 기저귀, 계절옷과 같은 고정지출 이외에도 아기 침대, 아기 옷장, 놀이매트, 카시트, 유모차 등등 그때그때 시기마다 굵직하게 지출되는 소비들도 종종 있다 보니 미리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아기 낳기 전에 바짝 돈 모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유와 이어지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면 사야 할 것도 참 많고 여기저기서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하는 얘기들 참 많이 들으실 거거든요. 여기서 딱 지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랄까?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임신 출산하기 전에 똑똑하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연습을 미리 해놓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소비하고 저축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그런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온갖 마케팅의 굴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경험하셨어요. 결혼할 때요. 결혼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마케팅 문구가 뭘까요? 바로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이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을 위해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하는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쓰게 된 경험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다 하셨을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도 똑같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이를 위해 이거 하세요. 내 귀중한 아기 피부에 닿는 건데, 아기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하면서 여러분들을 자극할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아기에게 필요한 소비는 꼭 해야죠. 하지만 무분별한 소비, 불필요한 소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비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결국 습관의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딱 아기 태어나기 전에 저축 목표액을 정하셔서 부부 둘이서 바짝 돈 모으시다 보면 소비의 통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다 보면 결국 습관이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좀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 메모맘 채널을 운영하면서 유용한 육아 정보도 드리고 또 여러 요긴한 필수 육아템도 추천드릴 예정인데요. 정말 필요한 육아템 위주로 소개를 드리겠지만 저의 진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게 필요한 소비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제가 그런 현명한 소비를 지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런 똑똑한 육아를 하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도 열심히 올려보려고 하니 앞으로 올릴 컨텐츠도 소소한 관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보험은 소비와 저축에 대한 올바른 습관입니다. 제가 첫째 출산 전 맞벌이 시기에 남편 소득은 없다고 생각하고 제 소득으로만 가정경제를 꾸려나갔었고, 남편 소득은 전액 저축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3년째 외벌이 생활 중인데도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영상이 끝나면 배우자와 함께 앞으로의 가정경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이 저축 황금기 시기에 바짝 목돈 모아보시길 추천드려요. 부디 저의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앞으로의 계획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